일본 열도가 지금 뒤집혔습니다. 2026년 5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단 한 장의 보고서가 아시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삼성전자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2028년에 무려 495조 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게 왜 충격이냐고요? 일본 상장사 상위 100개 기업의 이익을 전부 합쳐도 삼성전자 혼자 버는 돈보다 적다는 뜻이에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일본이 자랑하는 기업 100개를 한 줄로 세워놔도 삼성 하나한테 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 잘하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연금, 자녀의 취업시장, 그리고 여러분이 매달 내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아시아 산업 패권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의 크기를 실감해 봅시다. 495조 원. 단위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요타 자동차 한 해 영업이익이 약 43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2028년 예상 이익 495조 원을 도요타로 나누면 정확히 11.5개가 나와요. 즉 도요타 11개 반을 사도 삼성전자 하나의 한 해 이익에 못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한국 한 해 국가 예산이 약 670조 원이에요. 기업 하나가 그 75%에 달하는 돈을 버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이 예측치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대폭 상향 조정한 거예요. 원래 시장은 삼성전자의 2028년 이익을 318조 원으로 봤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붐과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발을 반영해서 495조 원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예측이 177조 원이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1.2조 달러, 전 세계 11위권에 진입했어요. 일본 증시에서 도요타를 포함한 상위 10개 기업 시가총액 합계조차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일본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진 거다. 삼성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자조 섞인 탄식이 열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198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은 일본 것이었어요. 도시바, 히타치, NEC. 이 이름들이 글로벌 전자 산업을 지배했죠. 미국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냐면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강제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족쇄를 채울 정도였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기에도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죠. 일본 기업들이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한 걸음씩 걸을 때 삼성은 죽을 각오로 10걸음씩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의 조직 문화 차이가 운명을 갈랐어요. 일본의 대기업은 느린 의사결정 구조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수십조 원 적자가 나도 계속 밀어붙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격차로 나타난 거예요. 현재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양산 기술은 4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를 이미 양산 중이고 2나노 개발을 완료했으며 1.4나노 공정을 일정대로 개발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칩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은 AI 슈퍼컴퓨터의 심장부를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버는 건지 핵심을 파보겠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I 반도체의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를 움직이는 엔비디아의 GPU 칩 안에는 반드시 HBM이 들어가야 해요. HBM이 없으면 AI 슈퍼컴퓨터가 작동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세 군데뿐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SK하이닉스가 64%, 삼성전자가 현재 34% 수준으로 회복 중이고 마이크론이 21%로 3위예요. 사실상 한국 두 회사가 전 세계 AI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셈이죠.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황금 광맥인지 실감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는 2023년에 무려 7.7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HBM 공급이 본격화된 2024년부터 수직 상승해서 2025년 3분기 분기 영업이익 11.3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냈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적자 7.7조에서 흑자 11.3조로 뒤집힌 겁니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18개월 동안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다가 2025년 9월 마침내 HBM 3위 인증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부터 주가와 실적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6년 2월에는 차세대 HBM4 양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루빈에 탑재될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삼성전자는 올해만 110조 원을 투자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 돈이 평택 캠퍼스 신규 라인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원유가 반도체라면 한국은 그 원유를 정제하고 공급하는 밸브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경제계가 느끼는 공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손 놓고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라피더스 레퍼더스입니다. 2022년 8월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소프트뱅크 등 일본 최대 기업 8곳이 뭉쳐서 만든 반도체 회사예요. 목표는 단 하나. 2027년까지 세계 최첨단인 2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 일본 정부가 여기에 5조엔,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도체 업계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왜냐고요? 기술적으로 전례가 없는 무모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일본의 최첨단 양산 기술이 40나노예요. 그걸 한 번에 2나노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냐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데 베이스캠프 훈련 한 번도 없이 바로 정상 아택을 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삼성전자와 TSMC는 28나노, 14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를 수십 년에 걸쳐 하나씩 정복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일본은 이 과정을 통째로 생략하고 바로 첨단 공정에 뛰어들겠다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2나노 공정은 기존 핀팻 방식이 아니라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가 필수예요.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GA를 적용해 양산 경험이 있어요. 라피더스는 이 기술을 IBM한테서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인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2나노 양산에는 매년 최소 1000명 이상의 숙련 공정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일본 반도체 산업은 30년 공백기 동안 이 인재들이 다 사라졌어요.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 지을 때 숙련 인력이 없어서 2년 이상 가동이 지연됐잖아요. 라피더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속도예요. 라피더스가 2027년 2나노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때 삼성전자는 이미 1.4나노 공정 개발을 완료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 쫓아가는 속도보다 한국이 도망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왜 같은 처지였던 한국이 일본을 이겼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어요. 미국의 역할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린 것도 미국이었고 지금 한국 반도체를 키우는 것도 미국이에요. 현재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화웨이, SMIC로 대표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미국의 기술 패권이 흔들려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과 칩사 동맹을 맺었고 그중 첨단 제조 기지로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한국과 대만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거대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서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오면 반도체 생산 기지도 확보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벌릴 수 있는 일석이조예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일본 커뮤니티 일각에서 미국은 일본이 다시 기술 패권을 잡는 걸 원치 않으며 한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음모론처럼 들리지만 역사를 보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첨단 칩 생산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미국은 일본을 고도화된 부품 창고로만 남겨두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는 흔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도체에서만큼은 전혀 다릅니다.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고 그 HBM 없이는 AI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한국이 갑아닐까요? 이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프레임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삼성이 잘 되면 우리한테도 다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름 돋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잘 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법인세로 들어오는 돈만 수십조 원이에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경고를 날렸어요. AI 거품이 붕괴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맞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20% 폭락하는 AI 거품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실물 수출 둔화와 세수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위험 부채가 GDP 대비 2.4%포인트 상승한다는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출, 투자, 증시, 환율이 반도체 하나에 달려있는 구조예요.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국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건 1980년대 일본이 전자 산업 하나에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진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더 불편한 진실도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지요? 가계부채는 4년 연속 세계 1위예요. 반도체 호황이 내 통장에는 안 들어온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러요. 특정 산업이 과도하게 호황이 되면 다른 산업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국가 경제 전체가 외풍에 더 취약해지는 현상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이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은 돈을 쓸어 담는데 정작 내 월급과 생활 물가는 제자리라는 겁니다. 이 불만이 향후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2028년 495조 원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AI 서버 수요가 꺾이지 않아야 해요.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만약 AI가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이 투자가 줄어들면 HBM 수요도 꺾입니다. 그 순간 495조 원 전망은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둘째,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강하지만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아직 TSMC에 뒤처져 있어요. 애플의 최신 칩은 삼성이 아닌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바꾸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없죠. 셋째, 지정학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지금 맹렬히 메모리 자급률을 높이려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한국 메모리 없이 버틸 수 있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하나를 잃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삼성전자가 중국에 첨단 제품 파는 걸 규제하려 하죠. 삼성전자가 미중 사이에서 정교한 외교수를 발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라피더스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예요. 만약 2027년 이나노 양산에 실패하거나 수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첨단 제조업 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한국과 대만의 부품 공급 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역사는 항상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삼성한테 배우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데 정작 그 삼성이 40년 전에 일본한테 배운 회사거든요. 역사란 참 묘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삼성전자의 2028년 495조 원 영업이익은 단순한 기업 실적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21세기 산업 패권이 기계 제조업에서 AI 반도체 생태계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선언이에요.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한때 자신들이 지배했던 반도체가 이제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의 무기가 됐는데 그 무기를 쥔 손이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이걸 가르쳐 줍니다. 1980년대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도 2020년대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하는 한국도 결국 영원히 정상에 있을 수는 없어요. 중국의 추격, 미국의 통제, 일본의 반격, 그리고 AI 거품의 위험. 지금 이 순간이 한국 반도체의 황금기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오직 국가 생존을 위한 냉철한 실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냉혹한 게임에서 한국이 계속 갑의 자리를 지키려면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보여준 압도적 실적 전망은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인 동시에 국가 전체의 명운을 건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2028년에 495조 원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거품의 정점이 될지는 기술 혁신의 속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전략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정상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의 독주가 2028년에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